몽테 크리스토 백작, 알렉상드르 뒤마, 빌포르의 비밀.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집사 베르투치오는 보기 드물게 성실한 사람이었다. 그는 예전에 죄를 짓고 감옥에 있다가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도움을 받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기에 백작의 명령이라면 충성을 다했다. 어느 날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 그에게 말했다. 베르투치오, 오늘 밤 오태 위에 새로 산 별장을 보러 갈 걸세. 길은 마부가 알고 있으니 자네도 함께 갈 준비를 하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을 태운 마차가 울창한 숲을 20분쯤 달려서 오퇴우 근처에 다다르자 항상 용감하던 베르투치오의 얼굴이 왠지 창백해져 있었다. 별장이 가까워질수록 그는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마차가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새 별장 앞에 멈추자 별장지기 노인이 달려나왔다. 소식 들으셨겠지요? 나는 오늘부터 이 집의 주인이 된 사람이요. 열쇠를 주시지요. 그런데 검찰총장은 이곳에 자주 들렀나요? 웬걸요. 안 들르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전에는 자주 들렸습니다만. 노인에게서 열쇠를 건네받은 백작은 베르투치오에게 등불을 들게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은 손볼 곳이 많았지만 어쨌든 유명한 생메랑 후작의 별장답게 넓고 호화로웠다. 오, 이쪽에 비상구가 있었군.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베르투치오를 데리고 비상구를 통해 캄캄한 정원으로 내려갔다. 백작을 따라 정원으로 내려가는 베르투치오는 놀랍게도 와들와들 떨고 있었다. 그리고 정원의 나무숲에 이르렀을 때 그는 느닷없이 풀썩 주저앉으며 말했다. 용서하십시오. 백장님, 저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베르투치오, 무슨 일인가? 주인님, 제가 이곳에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베르투치오는 놀랍게도 그곳에서 빌포르 검사를 죽였다고 고백했다. 뭐라고? 빌포르라고 했나? 그분을 아십니까?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조용히 말했다. 자네, 그 일을 내게 모두 이야기해보게.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지.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베르투치오는 백작에게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다. 베르투치오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는 나폴레옹 황제를 섬기던 육군 중이었다. 그런데 나폴레옹이 귀향을 간 후 형은 마르세유에서 살해되고 말았다. 베르투치오는 마르세유의 젊은 검사 빌포르에게 범인을 잡아달라고 간청했다. 그러나 나폴레옹을 싫어한 빌포르 검사는 범인을 잡기는커녕 오히려 베르투치오의 형을 욕하고 살인범을 감싸는 것이었다. 형제간의 우애가 유난히 돈독하던 베르투치오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그는 빌포르 주위를 맴돌며 형의 원수를 갚을 기회를 노렸다. 얼마 후 빌포르는 파리로 옮겨갔다. 그를 뒤따라온 베르투치오는 빌포르가 오테우의 별장에 자주 모습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별장에는 빌포르의 애인이 있었다. 그 무렵 빌포르의 부인은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었다. 빌포르는 장인 내외가 외국에 가 있는 동안 그 여인을 장인의 별장에서 살게 했던 것이다. 어느 날 밤 빌포르가 별장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베르투치오는 그 집 정원에 숨어서 빌포르를 기다렸다. 곧 빌포르가 정원으로 나왔다. 그런데 그는 뜻밖에도 정원에 땅을 파고 조그만 상자를 묻는 것이었다. 빌포르의 이상한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베르투치오는 그가 일을 다 끝냈을 때 재빨리 단도로 그를 찔렀다. 빌포르가 정원에 푹 쓰러지는 것을 보고 베르투치오는 조금 전 그가 묻은 상자를 파가지고 도망쳤다. 그 안에 보물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상자 속에서 나온 것은 살아있는 갓난아기였다. 여기까지 들은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 물었다. 그래서 그 아기를 어떻게 했지?
저는 그 아기를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어요. 비록 아기네 자식이지만 생명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그 아기를 혼자 살고 있는 제 누님에게 맡겼어요. 마음씨 착한 누님은 그 아기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며 길렀답니다. 이름은 베네데토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아이는 성격이 아주 난폭했어요. 자라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저지르고 아무리 타일러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저를 길러준 제 누님을 배반하고 돈을 훔쳐 달아나 버렸지요. 그는 그 아이가 이탈리아에서 악당 노릇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말했다. 백작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서 자네가 이곳을 그렇게 두려워했군. 하지만 걱정 말게. 빌포르는 죽지 않았다네. 네? 그것이 정말입니까? 악당은 그리 쉽게 죽지 않는다네. 그는 지금 더욱 출세해서 파리의 검찰총장이 되어 있지. 세상에, 갓 태어난 자기 자식을 산채로 땅에 묻는 그런 악당이 검찰총장이 되어 있다니 믿을 수가 없군요. 저는 그 이후 오랫동안 파리에 돌아오지 않았고 또 다른 일로 감옥에 가는 바람에 빌포르가 죽은 줄만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한 베르투치오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다 낡은 오퇴 위의 별장을 호화롭고 품위 있게 수리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막시밀리앙 모렐의 여동생 집을 방문했다. 모렐 회사에서 일하던 에마뉘엘과 결혼한 쥘리는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다.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오빠가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었다고 무척 기뻐하셨거든요. 뺨이 빨갛게 달아오른 쥘리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인사했다. 저야말로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부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백작은 애정이 가득 담긴 눈으로 우아하고 지혜로워 보이는 에마누엘 부인에게 인사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백작의 찬사에 막시밀리앙이 사랑스러운 듯 누이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 저희는 정말 행복합니다. 하지만 그때 저희를 도와주신 어떤 분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행복은 꿈도 못 꿨을 겁니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호기심을 보이며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고 쥘리는 수줍어하면서 벽장 속에서 수정 상자 하나를 꺼내어 가져왔다. 이건 저희 집안이 파멸하기 직전 어떤 귀한 분이 저희에게 내리신 구원의 손길이랍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결을 결심한 순간에 이 편지와 지갑이 저희를 행복으로 인도했답니다. 쥘리는 수정 상자 속에서 붉은 비단 지갑과 한 통의 편지를 꺼내어 그 편지와 지갑에 얽힌 한 영국인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백작은 감동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아십니까? 우리는 그저 선원 신드바드라고만 알고 있어요. 하지만 꼭 그분의 본명을 알고 싶답니다. 백작께서 혹시 선원 신드바드라는 분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시면 부디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쥘리가 간절한 눈빛으로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앞으로 그런 사람을 알게 되면 말씀드리지요. 그런데 진짜 이름이 아닌 것 같군요. 혹시 그 사람은 당신의 아버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아닐까요? 은혜를 갚기 위해 그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그때 막시밀리앙이 말했다. 아버님께서는 생전에 가끔 그가 우리를 위해 무덤에서 나온 거야 라고 혼잣말을 하셨지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 한 사람의 이름을 말해 주셨답니다. 에드몽 당테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막시밀리앙의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을 때 백작은 현기증을 느낀 듯 이마에 손을 대고 일어났다. 어디가 편찮으신가요?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간신히 감정을 가라앉힌 후 정중하게 인사했다. 저를 진심으로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가끔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백작은 만감이 교차하는 얼굴로 그 집을 나왔다.
아무튼 그날의 방문은 양쪽 모두에게 즐겁고 유쾌한 시간이었다. 하이데 공주 이야기. 파리 사교계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에 관한 소문은 날이 갈수록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모이기만 하며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일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파리의 유명한 오페라 극장에서 훌륭한 오페라가 개최되던 날 밤이었다. 늘 그렇듯이 파리 사교계를 주름잡는 인물들은 너나 없이 그곳으로 모여들었다. 그날 화려한 야회복 차림의 귀부인들 사이에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재력이 화제거리였다. 그 부인들 중 모르세르 백작 부인인 메르세데스만이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다소곳이 고개를 숙인 채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그때 갑자기 주위가 조용해졌다. 화제의 주인공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극장에 나타난 것이다.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눈부시게 아름다운 아가씨와 함께였다. 백작이 동반한 아가씨가 얼마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이었던지 부인들의 입에서는 한숨 소리가 새어나왔다. 백작은 모든 이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그 아가씨와 함께 특등석에 가서 앉았다. 함께 온 아가씨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덕분에 노예의 신분에서 풀려난 하이데라는 여인이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하이데를 딸처럼 아끼고 있었다. 그녀는 노예가 되기 이전에 그리스에 있는 어느 작은 나라의 공주 신분이었다. 막이 열릴 즈음이었다.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던 하이데가 앗! 하고 낮은 소리로 외쳤다. 그녀는 좀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면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말했다. 저 사람이에요. 모르세르 백작 말인가? 그런데 왜 그러지? 바로 저 사람이 제 아버지를 죽인 페르낭 대위예요. 하이데는 충격을 받은 듯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분노에 떨며 괴로워했다. 결국 백작은 공연이 다 끝나기도 전에 하이데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와야 했다. 이튿날 밤 모르세르의 아들 알베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을 방문했다. 응접실에서 백작을 기다리는 동안 알베르는 집 안에서 들리는 아름다운 음악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백작이 나타나자 알베르가 물었다. 아름다운 음악이군요. 그리스 음악인가요? 그렇다네. 우리 집에 있는 그리스 아가씨 하이데가 연주하는 거라네. 지난번 오페라 극장에 함께 오셨던... 그렇다네. 원래는 그리스에 있는 조그만 왕국의 공주였는데 가엾게도 터키 왕의 노예가 되었지. 그래서 내가 멋진 에메랄드를 주고 구해왔다네.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이 그리워서 늘 저렇게 슬픈 음악을 연주하며 눈물을 흘리곤 하지. 알베르는 궁금하다는 듯이 말했다. 저의 부친께서도 프랑스 군인의 신분으로 그리스에 있는 어느 왕국의 왕을 호위하셨답니다. 그때 크나큰 공을 세우고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하셨어요. 그런가? 당시의 그리스는 조그만 여러 나라들로 갈라져 있었으니까. 백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다. 백작님, 하이데라는 아가씨를 제게 소개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백작은 조심스러워하며 말했다. 두 가지만 약속해 주게. 하나는 하이데를 만난 일을 남들에게 말하지 말게. 또 하나는 모르세르 백작께서 그리스의 한 왕국에서 일한 것을 하이데에게 말하지 말게. 공연이 하이데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으니 말이야. 알베르는 약속했고 두 사람은 하이데의 방으로 올라갔다. 알베르 씨를 소개하지. 내가 로마의 산적에게서 구해주었다는 바로 그 청년이야.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소개하자 알베르는 하이데에게 예의를 갖추어 인사했다. 예전에 어떤 나라의 공주였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어린 시절의 기억은 모두 슬픈 것뿐이에요. 하이데의 말에 백작이 그리스어로 부드럽게 말했다. 어린 시절에 겪은 일들은 이 사람에게 모두 이야기해도 괜찮아. 다만 프랑스 군인의 이름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고개를 끄덕이고 나서 하이데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제가 5살 때의 일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어요. 잊을 수 없는 일이지요. 하이데가 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았다. 그 당시 하이데의 부친은 그리스의 한 작은 왕국의 왕이었다. 하이데는 호수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궁전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이웃나라인 터키가 호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고 있긴 했지만 왕은 강한 사람이었고 또 주위에 충성스러운 신하가 많았다. 게다가 프랑스의 장교가 그 나라를 호위하고 있었으므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잠든 하이데를 흔들어 깨웠다. 어머니는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하이데는 어머니의 품에 안긴 채 하인 몇 명을 따라 궁전을 몰래 빠져나와 호숫가로 갔다. 모반이 일어났다. 서둘러라.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고 그들은 호수 한가운데 있는 별궁으로 배를 저어 갔다. 아버지의 사령관이 터키의 황제와 결탁하여 궁전을 공격해온 것이었다. 배가 호수 가운데 있는 조그만 섬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하이데를 안고 별궁의 지하에 숨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다. 두려워 마라. 나로 호위하는 프랑스 장교가 터키 황제를 만나겠다고 했단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고 있으면 반드시 좋은 소식이 올 거야. 별궁 지하에는 먹을 것이 마련되어 있었고 금화와 보석이 담긴 자루가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200개나 되는 화약통이 갖춰져 있었다. 충실한 신하 세림이 화약통을 지키고 있었다. 만일 왕의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이 오면 그는 즉시 화약을 터뜨려 돈과 보석과 가족 모두를 날려버리기로 약속되어 있었다. 배반자의 손에 잡혀 수모를 당하느니 깨끗하게 목숨을 끊는 편을 택하기로 한 것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아버지가 호수를 가리키며 말했다. 맞은편에서 네 척의 배가 오고 있다. 이제 내가 나가면 곧 터키 황제가 어떤 결정을 했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결과가 좋지 않다면 나는 그 신호로 이 단검을 지하실에 보낼 것이다. 그러면 세림은 즉시 화약에 불을 붙이도록 해라. 반대로 결과가 좋을 때는 이 반지를 보내리라. 그때는 횃불을 꺼도 좋다. 우리는 구원될 테니까. 아버지는 비장한 얼굴로 어머니와 하이데에게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갔다. 가족은 초조하게 운명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머니와 하이데는 최후를 맞을 각오를 했고 세림은 화약에 불을 붙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시 후 여러 명의 군사가 지하실로 들이닥쳤다. 왕을 호위하던 프랑스 장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당신들은 모두 살았소. 자, 여기 왕의 반지가 있어. 횃불을 들어 반지를 확인한 세림이 하이데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전하의 반지입니다. 이제 안심해도 좋습니다. 세림은 즉시 횃불을 껐다. 그러자 프랑스 장교가 자기 부하들에게 무언가 신호를 보냈고 부하들은 갑자기 달려들어 세림을 칼로 찔렀다. 프랑스 장교는 왕의 신임을 이용해 지하로 들어와 파수병을 속인 것이다. 지하에 있던 돈과 보석을 모두 손에 넣은 그는 음흉하게 웃었다. 그 틈에 어머니는 하이데를 안고 비밀 통로를 통해 어느 방으로 피했다. 그때 옆방에서 들리는 이상한 소리에 열쇠의 구멍으로 안을 들여다본 하이데와 어머니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방에서는 왕이 혼자서 여러 명을 상대로 칼싸움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힘이 달린 아버지는 지하실을 향해 외쳤다. 우리는 배반당했다. 반지를 보낸 것은 무효다. 세림, 어서 화약에 불을 붙여라. 그러나 세림은 이미 죽은 뒤였다. 그리고 지하실에서 올라온 폭도들은 아버지의 가슴에 총탄을 퍼부었다. 아버지의 죽음까지 이야기한 하이데는 백작의 어깨에 기대어 흐느꼈다. 왕을 배신한 프랑스 장교가 자신의 부친이라는 것을 꿈에도 모르는 알베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그 후 어머니와 저는 노예 상인에게 팔렸답니다. 그러나 심장이 약한 어머니는
얼마 안 돼 돌아가셨어요. 어린아이였던 저는 어느 부잣집에 팔려가서 13살까지 그곳에서 살았지요. 그동안 어학과 음악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뒤 저는 다시 터키 마무드 왕의 노예로 팔려갔지요. 그 왕에게서 저를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시랍니다. 하이데는 눈물이 가득한 눈으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바라보았다. 오퇴유 별장의 파티.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에는 검은 옷을 입은 신부가 자주 방문했다. 사람들은 이 낯선 손님에 대해서도 호기심을 가져서 그가 빌보르 검찰총장 집 근처에 살고 있는 부손이 신부라는 것까지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다. 어느 날 백작은 베르투치오에게 말했다. 일주일 후에 오테우 별장에서 파티를 열 계획이니 차질없이 준비해주게. 그날 오후 베르투치오가 파티 준비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한 청년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왔다. 부손이 신부의 소개장을 가지고 온 22~23살쯤 되어 보이는 그 청년은 천박한 옷차림에 어딘지 불량해 보이는 눈빛을 하고 있었다. 오, 자네가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인가? 청년은 자신이 카발칸티 자작으로 불린 것이 좀 불편한 듯 쭈뼛거렸다. 그러자 백작은 학생을 가르치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잘 듣게나. 자네는 원래 이탈리아의 명문가인 카발칸티 백작의 아들이었다네. 5살 때 어떤 악당에게 유괴되었지. 그 후 15년 동안 자네는 신분을 모르는 채 살아온 거야. 돌아가신 자네의 아버지는 내게 자네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했어. 부손이 신부의 노력으로 나는 이제야 자네를 찾은 걸세. 나는 자네 부친의 유산을 관리하고 있네. 유산이라고요? 청년의 눈은 벼랑간 욕심으로 번들거렸다. 자네는 앞으로 1년에 5만 프랑씩 받게 되어 있네.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이라고 불린 청년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백작이 방을 나간 후 혼자 남은 청년은 기쁨과 불안이 뒤섞인 얼굴로 주머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읽어본 그 편지를 다시 읽기 시작했다. 보장된 미래도 희망도 없는 당신에게 한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어 파리의 사교계에 나가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나의 제안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5월 26일에 나의 초청장을 가지고 준비해둔 마차를 타고 파리 샹젤리제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가십시오. 백작은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것이며 당신의 신분에 대해 알려줄 겁니다. 부손이 신부. 이 편지의 내용은 사실이었군. 이제 나에게도 행운이 찾아온 거야. 필요하다면 몇 번이라도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이 되어주겠어. 잠시 후 하인과 백작이 들어와서 청년에게 멋진 신사복을 건네주었다. 카발칸티 자작, 이 옷을 입게. 나는 자네의 집도 준비해두었네. 이번 토요일에는 오태위에 있는 내 별장에서 파티가 열릴 예정인데 그때 자네를 파리의 사교계에 소개할 예정이라네. 백작의 말에 카발칸티 자작은 너무나 기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듯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오퇴위의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새 별장에서는 성대한 파티가 열렸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사들일 때만 해도 황량하기 그지없던 오퇴위의 별장은 어느새 또 하나의 궁전처럼 화롭게 꾸며져 있었다. 그 파티에는 빌포르 검찰총장 부부, 르노 남작, 막심 밀리앙 가족과 당글라르 부부를 비롯해 그동안 백작이 파리에서 사귄 사람들이 모두 초대되었다.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께서 오셨습니다. 하인이 새로운 손님이 왔다고 말했을 때 사람들은 이상한 듯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파리의 귀족 사회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생소한 이름이었기 때문이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 설명했다. 카발칸티는 이탈리아 명문가의 후손입니다. 재력도 대단하지요. 아직 미혼인데
아마도 프랑스에서 마음에 드는 신부감을 고르고 싶은 모양입니다. 그 순간 당글라르의 눈이 반짝 빛났다. 그때 집사 베르투치오가 파티장에 들어선 카발칸티를 발견하고는 한순간 얼어붙은 듯한 표정이 되었다. 이윽고 그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백작에게 속삭였다. 백작님, 저놈입니다. 이 집의 정원에 생매장된 갓난아기 베네데토 말입니다. 친자식처럼 길러준 내 누이 돈을 훔쳐서 도망친 자가 바로 저놈입니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그를 저지하며 재빨리 말했다. 기다리게. 머지않아 천벌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 그러고 나서 백작은 모두에게 들리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자, 만찬 시간이 되었으니 어서 준비해 주게. 전 세계의 진귀한 요리로 구성된 저녁 식사 메뉴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멋진 것이었다. 사람들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백작의 세련된 안목을 칭찬했다. 짧은 기간에 볼품없던 이 집을 이렇게 훌륭한 별장으로 꾸민 것도 놀랍습니다. 그저 손을 좀 댔을 뿐이지요. 워낙 오래된 집이라서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정원에 나무를 심으려고 땅을 팠다가 아주 이상한 상자 하나를 발견했지요. 백작음 아래 문득 빌포르의 얼굴빛이 변했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말을 계속했다. 거기서 무엇이 나왔는지 아세요? 멋진 보석이라도 나왔나요? 어느 부인이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묻자 백작은 침착하게 말했다. 놀랍게도 갓난아기의 뼈가 나왔답니다. 여인들이 호들갑스럽게 비명을 질렀고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 빌포르의 표정은 떨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역력했다. 백작이 그 모습을 보며 사과했다. 이런, 미안하게 됐습니다. 괜히 음산한 이야기를 들려드려 분위기를 망칠 생각은 없었는데. 자, 모두들 기분을 돌리시고 파티를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실내에는 다시 음악이 흐르고 춤과 이야기와 웃음이 꽃피었다. 그날 파티는 성공적으로 끝났고 사람들은 저마다 만족하며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보다도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은 그 멋진 파티를 즐기고 나서 다시 한번 꿈꾸는 기분이 되었다. 어쨌든 나에게 행운이 굴러온 거야. 게다가 파티에서 만난 당글라르 은행장은 내가 은근히 자기 딸과 사귀기를 바라는 눈치였어. 가장 늦게 별장을 나온 카발칸티는 중얼거리며 자기 마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런데 마차 그림자 속에서 갑자기 한 남자가 튀어나와 그의 어깨를 움켜잡았다. 베네데토, 대단한 신분이 되었군 그래. 아, 카드루스! 카발칸티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낮게 부르짖었다. 이런 곳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면 어떡하나? 함께 감옥을 드나들던 몸이 신분이 달라졌다고 얘 친구를 그렇게 괄시하면 쓰나. 카발칸티 앞에 나타난 사람은 그 옛날 에드몽 당테스의 이웃에 살던 양복점 주인 카드루스였다. 카드루스는 언젠가 이상한 신부에게서 에드몽 당테스의 친구 자격으로 다이아몬드를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굴러들어온 행운 앞에서 욕심이 생긴 카드루스는 그 다이아몬드를 거래하는 과정에서 상인을 죽이고 말았다. 그 죄로 그는 툴룽 교도소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서 베네데토를 만났고 두 사람은 협력하여 다록에 성공한 뒤 헤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파리 시내를 방황하던 카두르스는 우연히 잘 차려입은 베네데토를 발견했다. 그는 베네데토의 뒤를 밟아 오테 위에 별장까지 따라왔고 마차 뒤에서 베네데토가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카두르스, 나는 지금 행운을 잡았네. 이 돈을 받고 내 과거에 대해 입을 다물어주게. 베네데토는 사정하면서 카두르스에게 200만 프랑을 건네주었다. 좋아, 오늘은 이만 사라져 주지.
하지만 또 만나세. 베네딕토, 아니 카발칸티 자작은 분하다는 듯 이를 악물었다. 카드루스의 죽음. 오트유 별장에서 파티가 있은 지 4, 5일쯤 지난 어느 날 당글라르가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왔다. 당글라르는 얼마 전 사업상 큰 손해를 본 처지였다. 얼마 전 에스파냐 내란이 일어났다는 잘못된 정보가 문제된 적이 있었지요. 그때 저는 신문사의 친구들을 통해 남보다 먼저 그 정보를 입수하고 발빠르게 공채와 주식을 처분했지요. 그런데 그 정보가 오보로 바뀌는 바람에 큰 손해를 보았다 합니다. 당글라르는 몽테 크리스토 백작에게 사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잘못된 정보를 당글라르에게 한 발 먼저 들어가게 한 장본인이 바로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었지만 당글라르는 그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저런, 큰 낭패를 보셨습니다 그려. 그 이후에도 몇몇 투자처가 부도를 내서 이런저런 손해를 보았지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는 좀 쑥스러워하면서 용건을 말했다. 저 지난번에 파티에 참석한 카발칸티 자작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요. 그는 이탈리아의 백만장자랍니다. 그가 파리에서 신부감을 찾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설마 따님을 카발칸티에게 소개할 생각은 아니시겠지요? 따님은 모르세르 백작의 아들 알베르 군과 결혼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야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가 오간 적은 있습니다만. 당글라르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표시로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사실 모르세르의 본명은 페르낭이랍니다. 마르세유 근처의 시골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신분이지요. 나는 그 사람이 재산을 모은 데엔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 왕 알리파샤에게 물려받았다지요? 그 점에 뭔가 비밀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알아낼 순 없지만 말입니다. 그걸 조사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그리스에 있는 거래처에 편지를 해서 페르낭 장교가 호위한 알리파샤 왕의 죽음에 대해 알아보면 되거든요. 오호, 그렇군요. 알베로와 자기 딸의 혼인을 거절할 수 있는 빌미가 필요하던 당글라르는 몹시 기뻐했다. 한편 빌보르 검찰총장은 오퇴유 별장에서 있었던 파티 이후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은 누구일까? 그자가 어떻게 비밀을 알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그날 별장의 정원에 묻은 상자는 이미 누군가 파가지고 가버렸어. 그러니 정원에서 그 상자가 나왔을 리 없잖아? 밤마다 생각을 거듭하며 식은땀을 흘리던 그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그저 지어낸 이야기가 우연히 맞아떨어진 거겠지. 어쨌든 조사해봐야겠어. 빌보르는 경찰을 동원해서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주변을 조사했다. 그 결과 그가 근처 교회에서 혼자 지내는 부손이 신부와 자주 만나는 사이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래서 빌보르는 경찰관인 양 꾸미고 부손이 신부를 찾아가서 몽테 크리스토 백작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그 사람은 젊은 시절에 은광을 발견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그 후 몽테크리스토 섬을 사서 그곳을 왕국처럼 꾸몄답니다. 지금은 백작 자귀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파리에 왔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정이 많은 남자지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오퇴 위에 있는 별장도 나중에는 정신병원으로 만들어서 프랑스 정부에 기부할 생각이라더군요.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부손이 신부의 말에 빌보르는 몽테 크리스토 백작이 자신에게 두려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자 걱정하던 일이 조금씩 가볍게 느껴졌고 마음이 안정되어 갔다. 역시 좀 별난 사람일 뿐이야. 갓난아기 이야기는 그가 지어낸 말이 틀림없어. 그런데 경찰이 돌아가자 후손이 신부는 곧 교회를 나와 몽테크리스토 백작집을 향해 마차를 달렸다. 만약 빌보르가 마차 안을 살펴보았다면 화들짝 놀라서 뒤로 자빠졌을 것이다. 마차 안에서 모자를 벗은 부손이 신부가 흰 수염을 떼어내고 손과 얼굴에 만들어 붙였던 주름살을 떼어내자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얼굴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한편 카발칸티 자작도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바야흐로 은행장 당글라르의 사위가 되려는 이때 교도소 동료인 카드루스가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카드루스는 돈을 주지 않으면 베네데토라는 옛 신분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곤 했다. 그 녀석 때문에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으니 이게 무슨 꼴이람. 어느 날 카발칸티는 큰맘 먹고 카드루스의 초라한 숙소를 방문했다. 베네딕토, 난 2만 3만 프랑만 손에 넣으면 깨끗하게 손을 씻을 생각이야. 이봐, 자네는 파리의 부자들을 잘 알지 않나? 침입하기 좋은 집을 가르쳐 주게. 싫어. 이제 절대로 감옥에 갈 짓은 안 할 거야. 나 혼자 할게. 자네는 돈 많은 집의 약도와 집 구조만 가르쳐 주면 돼. 베네데토는 잠시 생각한 후 샹젤리제에 있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집의 약도를 그려주었다. 내일 밤에 그 집 2층 거실을 털게. 밤에는 하인도 없으니 쉬울 거야. 좋아. 고맙네, 베네딕토. 카드루스는 만족한 얼굴로 약도를 들여다보았다. 이튿날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발신인이 없는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내용은 오늘 밤 백작의 집 2층 거실에 도둑이 침입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편지를 받은 백작은 베르투치오를 불러서 말했다. 오늘 밤에 하인들을 모두 오테 위의 별장으로 보내고 이 집에는 알리만 남겨놓게. 그날 밤 백작과 말 못하는 흑인 알리는 2층 거실의 한 구석에서 도둑을 기다리고 있었다. 알리는 큰 도끼를 쥐고 있었고 백작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다. 밤 11시쯤 정원에 있는 나무를 타고 2층 거실의 창문으로 한 남자가 침입했다. 남자는 곧바로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고 구석구석 뒤지기 시작했다. 그때 커튼 뒤에서 남자를 관찰하던 알리가 백작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알리가 가리킨 곳을 보니 창밖에 나무 그림자 속에서 또 다른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다. 짝패가 있었군. 그런데 저놈은 망을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집 2층 창문을 바라보고 있군. 백작은 알리에게 밖에 있는 남자를 관찰하게 하고 자신은 침입한 남자를 눈여겨보았다. 부스럭거리며 돈과 보석을 찾던 도둑은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듯 갑자기 성냥불을 켰다. 그 불빛에 도둑의 옆 얼굴이 드러났다. 그 순간 백작은 속으로 부르짖었다. 아, 저자는... 백작은 알리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고는 살금살금 옆방으로 갔다. 잠시 후 여위 있는 걸음걸이로 거실로 들어선 사람은 부손이 신부였다. 카드루스 씨, 한밤중에 여기서 뭘 하는 겁니까? 카드루스는 기절할 만큼 놀라서 일어섰다. 부손이 신부는 램프에 불을 붙였다. 당신은 그때 그 신부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 몽테크리스토 백작집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 전에 내가 준 다이아몬드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나요? 용서해 주세요, 신부님. 제가 이 집에 들어온 건 베네데토 때문입니다. 카두루스는 귀족 행세를 하며 이 집에 드나들고 있는 카발칸티 자작이 바로 베네데토이며 그 사람과는 전에 감옥에서 만난 사이라고 털어놓았다.
그래요? 그럼 당글라르 씨에게도 알려야겠군요. 그 순간 카두루스는 갑자기 무서운 얼굴로 부손이 신부에게 칼을 겨누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렇게 되면 나까지 파멸이거든요. 그러나 신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카두루스의 손목을 잡아당겨 마룻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제발 살려주시오. 그럼 시키는 대로 하게. 여기 종이와 펜이 있으니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도록. 카두루스는 부손이 신부에게 눌린 채 꼼짝없이 신부가 부르는 대로 종이에 적기 시작했다. 당글라르 씨, 당신이 따님과 결혼시키려는 카발칸티 자작에 대해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의 본명은 베네디토라고 하며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악당입니다. 그는 저와 함께 툴론 감옥에서 도망친 탈옥수입니다. 자, 이 줄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들어올 때처럼 담을 넘어가거라. 무사히 돌아간다면 그 길로 파리를 떠나거라. 겨우 풀려난 카두루스는 줄 사다리를 타고 창문으로 나갔다. 정원에 내려선 카두루스가 밖으로 나가기 위해 담을 넘는 순간이었다. 사람 살려! 카두루스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어둠을 찢었다. 신부와 알리가 등불을 들고 쫓아갔을 때 카두루스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 그를 찌른 범인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살려주세요, 신부님. 베네디토 그놈입니다. 신부는 카두루스를 방으로 옮긴 후 의사를 부르고 경찰에 연락을 했다. 신부님, 그놈은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는 나를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그놈을 고소해서 원수를 갚아주세요. 알았네. 자, 우선 진술서를 쓰고 서명만 하게. 카두루스는 자신이 툴론 교도소에 있던 죄인이며 함께 탈옥한 베네디토의 손에 살해될 뻔했다는 진술서를 남기고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다. 부손이 신부는 카두루스의 시체와 함께 최후 진술서를 경찰에 넘겨주었다. 잔인한 통신 사건. 몽테 크리스토 백작 집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파리의 사교계는 또 한 번 들끓었다. 그러나 카발칸티는 여전히 뻔뻔스러운 얼굴로 당글라레의 집을 드나들고 있었다. 당글라레는 자신의 딸을 이 귀족 청년과 결혼시킬 생각을 굳혔다. 그러던 어느 날 당글라레의 집에 정장을 한 모르세르 백작이 찾아왔다. 그는 격식을 갖춰서 자기 아들 알베로와 당글라르의 딸 위제니의 결혼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그러자 당글라르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다. 백작, 그건 좀 신중히 결정해야 할 듯하군요. 뭐라고요? 그건 이미 8년 전에 한 약속입니다. 모르세르는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실은 최근에 새로운 사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 결혼은 잠시 연기해야겠습니다. 알았어. 그렇다면 이야기는 끝난 것으로 하지요. 모르세르는 몹시 불쾌한 듯 단호하게 선언하고는 당글라르의 집을 나섰다. 일은 바로 다음 날 터졌다. 당글라르는 알베르의 친구인 보샹이 편집장으로 있는 앙파르 시알 신문에서 잔인한 통신이란 기사를 보며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띄었다. 잔인한 통신. 그리스의 잔인한 국왕 알리 파샤의 최후에 대해 최근 새로운 사실이 알려졌다. 그가 터키군에 살해된 것은 그를 호위하던 페르낭이라는 프랑스 장교가 알리 파샤 국왕을 배반하고 터키군과 내통하여 성을 넘겨주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날 아침 알베르는 신문을 구겨 쥔 채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왔다. 알베르는 친구 보샹과 결투를 할 것이니 몽테 크리스토 백작에게 결투의 입회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다. 결투의 이유를 묻는 백작에게 알베르는 잔인한 통신 기사가 실린 신문을 내밀었다. 저희 아버지 모르세의 원래 이름은 페르낭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장교로 계셨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는 음해가 틀림없습니다. 알베르, 진정하게. 자네 부친인 모르세르 백작의 본명이 페르낭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사람들은 1820년대에 자니나에서 있었던 일 따위는 관심도 없을 걸세. 그러니 결투를 신청하기 전에 보샹에게 가서 이 기사를 취소해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나? 알베르는 그 길로 보샹을 찾아가서 자니나 통신 기사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페르낭이 바로 모르세르 백작이라는 것을 알고는 보샹도 몹시 놀랐다. 그러나 보샹은 그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한 취소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3주간의 시간을 준다면 나는 그동안 기사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겠네. 그 다음에 자네가 결투를 신청한다면 받아들이겠네. 아버지를 위대한 정치가로 믿고 있던 알베르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친구가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기사를 실은 것은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알베르는 분노를 아는 채 발길을 돌리는 수밖에 없었다. 한편 그 무렵 파리의 사교계에 있는 당글라리의 딸과 카발칸티 자작의 결혼에 관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다. 알베르는 이래저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나 3주를 기다리는 동안 알베르는 그 기사가 생각보다 화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는 없었던 일로 했으면 하고 바랐다. 3주째 되는 날 보샹이 알베르를 찾아왔다. 그는 자니나에서 돌아오는 길이라고 했다. 이런 중대한 일을 어물쩍 넘길 수가 없어. 내가 현재 가서 확인했네. 그래, 결론은 무엇인가? 알베르가 냉정하게 물었다. 알베르, 불행하게도 사실이었네. 자신이 호위하던 왕을 배신하고 터키의 그 성을 팔아넘긴 사람은 자네 아버지 페르낭이었어. 여기 증거 서류가 있네. 알베르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서 펼쳐본 후 쓰러지듯 의자에 앉았다. 그때 보샹이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알베르,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네. 지금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로 인해 아들이 고통을 받는 시대는 아니야. 게다가 우리는 친구 사이 아닌가. 이것은 우리 둘만 아는 비밀로 묻어두세. 어떤 일이 있어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 맹세하겠네. 어떤가? 보샹, 자네는 나의 진정한 친구일세. 알베르는 감격해서 소리쳤다. 두 사람은 보샹이 가져온 증거 서류를 모두 태워버리고 우정을 약속하는 굳은 악수를 나누었다. 그리고 기분을 바꿀 겸 함께 몽테 크리스토 백작을 찾아갔다. 백작은 환하게 웃으며 두 청년을 반겼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페르낭의 일을 묻어두기로 했다는 말에 몹시 기뻐했다. 기분 전환에는 여행이 최고지. 오늘 밤에 우리 함께 바다로 가세. 노르망디 해안에 내 별장이 있다네. 나는 오랫동안 바다를 보지 못하면 마치 헤어진 연인처럼 바다가 그립다네. 알베르는 기뻐하며 찬성했으나 보샹은 바쁜 일 때문에 동행할 수 없었다. 떠나기 전에 백작은 베르투치오와 하이데에게 자기가 없는 동안 파리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세히 일러두었다. 마차는 경쾌하게 달렸고 8시간 후에 아름다운 정원이 딸린 별장 앞에 다다랐다. 백작과 알베르는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목욕을 하고 만찬을 든 다음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 테라스에 나간 알베르는 눈앞에 펼쳐진 아름다운 바다를 보았다. 그곳에는 날렵하게 생긴 화려한 범선 한 척이 몽테 크리스토 백작 집안의 문장을 휘날리며 떠 있었다. 백작께서 머무르시는 곳은 어디나 이렇게 유쾌한 생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부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라네. 그러나 두 사람의 즐거운 시간은 사흘을 넘기지 못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낚시를 끝내고 방에서 쉬고 있을 때 알베르의 하인이 말을 타고 전속력으로 달려왔다. 하인은 숨을 헐떡이며 한 통의 편지를 내밀었다. 보샹 씨가 전화라고 하셨습니다. 편지를 읽어 내려가던 알베르의 얼굴은 핏기가 가시면서 창백해졌다. 무슨 일인지 말해줄 수 없나? 백작의 말에
알베르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 신문의 기사를 보시고 제가 먼저 돌아가는 걸 용서해 주십시오. 알베르는 말에 오르자마자 파리를 향해 질풍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청년의 뒷모습이 사라진 후 백작은 천천히 신문을 펼쳐들고 기사를 소리내어 읽었다. 3주 전 알리파샤를 배반하고 잔인한 성을 터키군에게 넘긴 프랑스 장교의 이름은 페르낭이었다고 알려진 바 있다. 이제 그의 신분이 밝혀졌다. 페르낭은 오늘날 모르세르 백작으로 행세하는 프랑스 귀족원 의원이다. 이 기사는 보샹의 신문이 아닌 다른 신문이 발표한 내용이었다. 한편 모르세르 백작의 신분이 밝혀진 날, 귀족원은 발칵 뒤집혔다. 귀족들은 그의 추악한 과거에 저마다 경악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르세르만은 자신의 일이 폭로된 신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그가 평소처럼 으스대는 걸음걸이로 귀족원 회의에 모습을 나타내자 귀족들은 모욕감을 느꼈다. 마침내 모르세르의 경쟁자로 알려진 귀족 한 사람이 단상으로 올라갔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말하는 것은 귀족원의 명예에 대한 중대한 문제입니다. 말이 끝남과 동시에 귀족들이 일제히 모르세르를 바라보자 그는 당황했다. 이어서 그 귀족의 입에서 자니나와 페르낭의 이름이 흘러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 귀족은 문제의 신문 기사에 대해 이야기한 후 모르세르 백작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싶다는 말로 연설을 끝냈다. 마침내 모르세르는 단상에 서서 단호하게 변명했다. 여러분, 이것은 음모입니다. 누군가가 비열하게 숨어서 저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속하게 진실을 조사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귀족원에서는 곧바로 조사위원회가 결성되었다. 제1차 위원회가 열리는 저녁 8시 모르세르 백작은 한 뭉치의 서류를 안고 침착한 모습으로 회의장에 들어왔다. 그리고 훌륭한 솜씨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자신이 자니나 왕에게서 터키 황제와 화해할 것을 위임받았으며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알리 파샤의 반지를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 반지는 알리파샤 왕이 저를 신임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분은 마지막으로 저에게 부인과 딸의 앞날을 부탁하셨습니다. 백작의 주장이 여기에 이르렀을 때 한 통의 편지가 의장의 손에 전달되었다. 그 편지를 읽은 의장은 놀란 눈으로 모르세르에게 물었다. 백작, 알리파샤 왕의 부인과 딸은 그 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장, 유감스럽게도 그것은 알지 못합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이미 행방불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 저 자신도 위험한 처지였으므로 그들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을 증명할 증인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당신은 전쟁 중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의장이 입을 열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알리파샤 왕이 죽었을 때 현장에 있었으며 그 가족의 생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불러 증언을 듣는 것에 동의합니까? 귀족원 의원들은 모두 동의했다. 이윽고 증인이 안내인을 따라 회의장으로 들어섰다. 증인은 뜻밖에도 검은 베일로 몸을 감싼 아리따운 여인이었다. 알리파샤 왕은 저의 부친이십니다. 그 사건이 있었을 때 저는 5살이었지만 부친과 우리 가족이 당한 일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신비로운 여인은 의원들을 바라보면서 낭낭한 음성으로 증언하기 시작했다. 여기 저의 출생 증명서와 마케도니아 대주교가 서명한 세례 증명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장교 페르낭이 저와 어머니를 아르메니아 노예 상인에게 팔아넘긴 증서도 있습니다. 물론 그가 서명한 증서입니다. 그는 터키 황제와 비열한 거래를 마친 후 어머니와 저를 10만 프랑에 팔았던 것입니다. 아라비아어로 쓰인 그 증서가 통역되고 이어서 증서의 검열이 끝났다. 그러는 동안 모르세르는
핏발선 눈으로 하이데를 노려보았다. 그는 파멸의 구렁텅이 앞에 서 있는 짐승 같았다. 의장이 지금은 어떻게 지내느냐고 묻자 하이데는 회의장을 둘러보며 또박또박 대답했다. 저는 파리의 몽테크리스토 백작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분은 노예로 팔린 저를 사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의 복수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신문에서 오늘 아침 귀족원에서 있었던 사건을 읽고 이렇게 증언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때 모르세르는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저 여인을 모릅니다. 이것은 나의 적들이 꾸며내는 음모입니다. 거짓말. 내 아버지를 죽이고 잔인한 성을 적에게 내준 비열한 사나이. 나와 내 어머니를 노예상인에게 팔아넘긴 원수를 내가 모를 것 같아? 살인자! 당신은 살인자야! 의장이 진정하라고 했으나 하이데는 다시 한번 낭낭한 음성으로 말했다. 우리가 팔려가던 날 어머니는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를 노예로 팔아먹은 저 악당의 오른손에 있는 상처를 잊지 마라 라고 하셨지요. 저 사람의 손에 상처가 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그 말에 모르세르는 자신도 모르게 상처가 있는 오른손을 외투 속으로 감추었다. 모르세르 백작, 대답하시오. 당신이 원한다면 우리는 잔인하의 조사단을 파견하겠습니다. 의장이 물었을 때 모르세르는 자신을 변호할 기력조차 잃은 표정으로 짤막하게 대답했다.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리고 모르세르 백작은 미친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가 나간 후 회의에서는 모르세르 백작의 파렴치한 배신과 반역 행위를 인정했다. 하이데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결투 신청. 밤새 말을 달린 알베르는 이튿날 아침 보샹의 집에 도착했다. 그리고 보샹에게서 전날 자신의 아버지가 귀족원에서 당한 수모를 모두 들을 수 있었다. 알베르가 몸부림치며 말했다. 보샹, 그 사실을 폭로한 것이 누구의 짓이라고 생각하나? 내가 알아낸 것은 모두 말해주겠네. 실은 내가 잔인하에 갔을 때 좀 이상한 일이 있었다네. 내가 그곳에서 가장 신용 있는 은행가를 찾아가 그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그쪽에서는 2주 전에도 똑같은 부탁을 받은 일이 있다고 말했네. 누가 그런 부탁을 했단 말인가? 놀랍게도 그 일을 알아달라는 부탁을 한 사람은 당글라르 남작이었네. 알베르는 분노에 찬 음성으로 소리쳤다. 그래, 그 사람이군. 그는 오래전부터 아버지를 파멸시킬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가 귀족원 의원인 것을 질투했거든. 위제니 양과 파혼하게 된 것도 그 때문이었어. 그자와 결투를 하겠어. 그런 각오라면 즉시 당글라르 남작의 집으로 가세. 두 사람은 곧바로 당글라르 집으로 갔다. 그들은 당글라르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잠시 후 다시 나온 하인은 말없이 문을 닫아 걸려고 했다. 사태를 알아차린 알베로와 보샹은 하인을 밀치고 곧바로 당글라르의 서재로 쳐들어갔다. 이 무슨 무례한 짓인가? 당글라르는 쌀쌀한 태도로 알베르를 쏘아봤다. 그런 그를 보며 알베르가 침착하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숲속에서 결투할 것을 요청하러 왔을 뿐입니다. 알베르의 적의에 가득 찬 얼굴을 보고 겁에 질린 당글라르가 물었다. 이봐, 자네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된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이러는가? 당신이 몰래 한 비열한 짓을 다 압니다. 그 일을 알아내려고 잔인하의 편지를 보냈더군요. 그러자 당글라르는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 알베르, 솔직하게 말하겠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알리 파샤의 일을 몰랐고 편지를 쓸 생각도 못했을 거야. 이건 사실일세. 모든 건 그 사람의 계략이라네. 이 뜻밖의 대답에 알베르와 보샹은 서로 마주보았다. 그 순간 알베르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눈앞에서 밝혀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군.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처음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 하이데의 과거를 나에게 알려준 것도 바로 계획된 일이었던 거야. 그가 당글라르를 꿰어 자니나의 편지를 쓰게 한 거야. 그러고는 사건이 터지기 직전 그는 나를 노르망드로 데리고 갔어. 모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알베르는 이를 갈며 말했다. 결투 상대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야. 하지만 알베르, 그를 상대하는 건 조심해야 하네. 보샹이 진심으로 걱정하며 충고했다. 보샹, 우리 가족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어. 나는 차라리 명예로운 죽음을 택하겠네. 그들은 마차를 타고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으로 향했다. 백작의 하인이 나와서 지금은 만날 수 없지만 오늘 밤 오페라에 갈 예정이니 그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말해 주었다. 보샹, 오늘 밤 오페라에 같이 가주겠지? 가능하면 여러 친구들과 함께 와주게. 물론이지. 만사를 제쳐놓고 가겠네. 집으로 돌아온 알베르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누워있는 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갔다. 어머니, 아버지의 적이 누구인지 알아냈어요. 그는 바로 몽테크리스토 백작이었어요. 메르세데스는 파랗게 질린 채 와두라들을 떨었다. 그러나 곧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들을 불렀다. 알베르, 내가 몸이 좋지 않으니 오늘 밤 나와 함께 있어 주겠니? 어머니, 오늘 밤엔 아주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알베르는 함께 있어 달라고 부탁하는 어머니의 청을 뿌리치고 방을 나왔다. 약속 시간이 되자 알베르의 친구들은 모두 오페라 극장에 모였다. 오페라가 시작되기 직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막시밀리앙 모렐과 함께 극장에 들어왔다. 그는 좀 떨어진 곳에서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응시하는 알베르의 시선을 무시한 채 특별석에 앉았다. 그리고 천천히 오페라 관람용 안경을 꺼내 들었다. 1막이 끝났을 때 알베르는 친구들과 함께 특별석으로 가서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말했다. 백작, 나는 당신의 해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오페라 극장에서 해명이라니? 파리 귀족의 예의는 이런 것인가? 백작, 예의는 인격을 갖춘 사람에게나 차리는 것입니다. 알베르가 큰 소리로 말하자 백작은 더 큰 소리로 말했다. 내 자리에서 언성을 높이는 걸 허락할 수 없네. 알베르 모르세르. 모르세르라는 이름이 나오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이미 그 이름은 파리 사교계의 화제가 되어 있었다. 모욕감을 느낀 알베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얼굴에 장갑을 던지려고 했다. 그것은 결투를 신청한다는 표시였다. 그러나 그의 친구들이 재빨리 알베르의 손을 잡으며 말렸다. 백작은 자리에 앉은 채 손가락으로 알베르의 장갑을 가리키며 말했다. 나에게 장갑을 던진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나? 볼 일이 끝났으면 돌아가게. 막시밀리앙이 알베르와 그의 친구들을 설득하여 돌아가게 한 뒤 백작에게 물었다. 무슨 일입니까? 혹시 모르세르 백작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으십니까? 하이데가 귀족원에 가서 증언한 일 때문인 듯하오. 아, 그 아가씨가 알리파샤 왕의 딸인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럼 이제 알베르 군을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내일 아침에 나는 그의 피를 보게 될 것이오. 막시밀리앙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이막이 끝났을 때 보샹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와서 말했다. 백작, 알베르가 경솔한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백작께서 이 사건에 대해 무언가 해명을 하시는 게 도리가 아닐까요? 보샹, 여러 말할 것 없네. 내일 오전 10시 전에 그의 피를 볼 것이라고 전하시오. 오, 백작, 결투를 하시겠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오늘 밤 안으로 내게 시간과 방법을 통보해 주시오. 그럼 내일 아침 8시에 뱅산숲에서 권총으로 결투하는 것으로 하시지요. 알았소. 이제 편안하게 오페라를 봐도 되겠소? 보샹이 자리를 떠나자 백작은 막시밀리앙을 향해 말했다. 당신에게 이 배인이 되어달라고 부탁해도 되겠소?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이유를 이야기해 주실 수는 없습니까?
백작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다만 또 한 사람의 증인은 줄리의 남편 에마누엘에게 부탁하고 싶다고 했고 막시밀리앙은 그에게 전하겠다고 했다. 내일 아침 7시에 우리 집으로 와 주시오. 자, 다시 막이 오르는군요. 백작은 이렇게 말하며 무대로 눈을 돌렸다. 어머니와 연인.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오페라를 관람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인이 들어와서 손님이 왔다고 전했다. 하인에게 안내되어 들어온 손님은 베일로 얼굴을 가린 한 여인이었다. 하인이 물러가자 그 부인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발 아래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아 쥐고 애원했다. 에드몽, 제발 제 아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모르세르 부인, 방금 저를 뭐라고 부르셨나요? 오, 에드몽, 지금 이곳에 있는 사람은 모르세르 부인이 아니라 메르세데스예요. 저는 그런 이름을 모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냉정하게 잘라 말했다. 에드몽, 저는 당신을 보자마자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모르세르와 만나는 걸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모르세르가 아니라 베르낭이겠지요. 우리의 옛 이름을 되찾는다면 말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다. 에드몽, 제발 제 아들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내가 알베로와 결투한다는 걸 어떻게 알았소? 오늘 밤에 걱정이 되어서 변장을 하고 오페라 극장에 갔어요. 그래서 당신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베르낭의 아들이 나를 모욕하는 것도 보았겠구려. 그 아이는 당신이 제 아버지에게 불행을 안겼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인, 베르낭이 당한 일은 불행이 아닙니다. 그는 벌을 받고 있는 겁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말에 부인은 울면서 말했다. 당신이 복수를 할 생각이라면 저에게 하세요. 당신을 저버린 건 저니까요. 내가 왜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나요? 아니요, 몰라요. 당신은 이제 그 이유를 알 때가 되었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책상 서랍에서 빛바랜 편지 한 장을 꺼냈다. 이것은 당신과 나의 약혼식 전날 내 동료 당글라르가 장난삼아 쓴 밀고장이요. 이 밀고장을 페르낭이 빌포르 검사에게 보냈소. 그 때문에 나는 14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했소. 모르세르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페르낭이 정말로 그런 일을 했을까요? 그가 그리스에서 알리 파샤 왕에게 한 일을 생각해 보시오. 그는 이런 일을 하고도 남을 사람입니다. 나는 감옥에서 복수만 생각했소. 하지만 내 약혼녀가 원수와 결혼했다거나 내 아버지가 굶어서 돌아가시는 일은 상상도 못했소. 부인은 두 손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에드몽,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는 나를 보아서 용서해 주세요. 페르낭의 집안이 파멸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오. 에드몽, 당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는군요. 오, 메르세데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한숨을 섞어서 그 이름을 부르고 나서 말했다. 절망 속에서, 감옥의 어둠 속에서, 주위에 온몸이 얼어갈 때도 나에게 용기를 주었던 그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메르세데스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다. 에드몽, 페르난과 나에게 복수하세요. 아들에게만은 손대지 말아주세요. 백작은 눈물을 흘리는 부인의 얼굴을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에드몽, 제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도를 올렸는지를 아신다며? 그만하시오. 당신은 아버지가 굶어 죽는 일을 당해 보았소?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경험해 보았소?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는 듯 격하게 말했다. 눈물을 말끔히 닦은 메르세데스가 절망에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들을 죽이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 메르세데스,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오? 마침내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입에서도 흐느낌이 흘러나왔다. 알베르를 살려달라면 그렇게 하겠소. 당신 뜻대로 하리다, 메르세데스. 몽테 크리스토 백작의 말에 부인은 기쁨에 넘치는 소리를 지르며 백작에게 다가와 그의 손에 입을 맞추며 말했다. 에드몽, 고마워요. 당신은 역시 제가 사랑해온 바로 그분이에요. 메르세데스, 하지만 나는 결투를 약속했소. 이제 피를 흘리는 자는 당신 아들이 아니라 내가 되겠지요. 오, 에드몽. 메르세데스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백작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원수의 아들을 용서했어요. 이제 하느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당신이 훌륭하고 고귀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안녕히. 메르세데스는 조용히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메르세데스를 태운 마차 소리가 점점 멀어졌고 시계가 새벽 1시를 알렸다. 그날 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아들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신에게 달려와서 애원하던 메르세데스와 아침이면 뱅상숲에서 최후를 맞이해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생각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 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 새벽 5시가 되었을 때 백작은 문득 인기척을 느끼고 방문을 열어보았다. 그곳에는 귀여운 하이데가 의자 위에 두 팔을 늘어뜨린 채 잠들어 있었다. 가엾은 하이데, 걱정되고 불안해서 내 방을 지키고 있었군. 백작은 쓸쓸한 표정으로 하이데를 바라보았다. 방으로 돌아온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마지막으로 유언장을 정리했다. 내 재산은 나의 옛 주인의 아들인 막시밀리앙 모레덱에 2천만 프랑을 분배하며 일부는 그의 여동생 쥘리 부부에게 주는 것을 허락한다. 내 재산은 몽테크리스토 섬의 궁전 안에 묻혀 있으며 모든 비밀은 베르투치오가 알고 있다. 또한 내가 가진 채권과 세계 각지에 있는 저택 등의 재산 중 6천만 프랑을 하이데에게 분배한다. 그 나머지 재산은 내 하인들에게 공평하게 분배한다. 백작이 마지막 구절을 썼을 때였다. 오, 이런 시간에 왜 유언장을 쓰시는 건가요? 어느새 백작의 등 뒤로 다가온 하이데가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 먼 여행을 떠난단다. 만약 내가 잘못되더라도 하이데는 행복할 거야. 두 손을 가슴에 모은 하이데가 아름다운 눈을 들어 백작을 바라보았다. 백작님, 만약 죽음을 생각하시는 거라면 유언장을 다시 쓰세요. 제가 백작님께 느끼는 사랑은 예전 제가 아버지께 느끼던 사랑과는 다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전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만약 백작님이 돌아가시면 그때는 저도 따라 죽을 거예요. 하이데는 흐느끼며 자기 방으로 달려가 버렸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착잡한 심정으로 유언장을 봉인했을 때 집 앞에 마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다. 집 안으로 들어온 건 막시밀리앙과 에마누엘이었다. 그들 역시 간밤에 한잠도 이루지 못하고 백작을 만나면 마음이 가라앉을까 해서 좀 일찍 온 것이었다. 백작은 두 사람을 껴안으며 말했다. 이 배인이 되어주어 정말 감사하오. 백작은 배를 눌러서 알리를 불렀다. 자, 이걸 공증인에게 보내게. 백작은 막시밀리앙에게 자기가 죽거든 유언장을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막시밀리앙은 잠시 주저하다가 애원하듯 말을 꺼냈다. 백작님, 알베르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그 어머니의 슬픔을 생각해 주세요. 제발 알베르의 팔을 쏘아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들것에 실려가는 사람은 그가 아닐 테니까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젯밤 한 망령이 말하더군요. 몽테크리스토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하하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두 젊은이에게 말했다. 자, 약속 시간이 늦지 않도록 어서 출발합시다. 한 발의 총성. 정각 8시에 세 사람은 뱅상숲에 다다랐다. 모기가 제대로 준비되었나 보고 오겠습니다. 막시밀리앙은 알베르의 친구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는 곳으로 가서 인사를 나누며 말했다. 실례지만 알베르 씨가 보이지 않는군요. 오늘 아침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요. 샤토르노가 말하며 시계를 보았다. 시계는 이미 8시 10분이 넘어 있었다. 그때 마차 한 대가 전속력으로 달려오는 숲길을 가리키면서 보샹이 말했다. 저기 오는 것 같군요. 무기는 준비되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쓰지 않은 새 것입니다. 드디어 알베르가 도착했다. 그런데 마차에서 내린 그는 파티에라도 가는 듯 흰 와이셔츠에 검은 조끼를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있었다. 모두 와 주었군. 자네들의 우정에 정말 감사하네. 말고삐를 하인에게 던져준 알베르가 쾌활한 음성으로 말했다. 그럼 모든 게 준비된 셈이군. 보샹이 마차에서 권총 상자를 꺼내려 하자 알베르가 말했다. 잠깐, 내가 공개적으로 몽테크리스토 백작께 드릴 말씀이 있네. 막시밀리앙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가서 이 말을 전했다. 두 사람이 친구들에게 둘러싸인 채 마주 섰을 때 알베르가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말을 꺼냈다. 백작, 당신을 모독한 것을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제가 용서를 구하는 것은 알리파샤 왕을 배신한 페르낭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어부 페르낭이 당신에게 저지른 배신 행위 때문입니다. 저는 당신이 그동안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알았습니다. 백작께서 제 아버지에게 하신 일은 당연한 복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 뜻밖의 사태에 둘러선 사람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천천히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알베르의 태도를 변하게 만든 것은 바로 메르세데스의 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백작,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신다면 제 손을 잡아주십시오. 부디.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참을 수 없는 듯 힘차게 청년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감격에 찬 음성으로 몇 번이나 중얼거렸다. 이건 신의 섭리야. 틀림없는 신의 섭리야. 한편 알베르는 아직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말했다. 나는 어젯밤에 백작과 우리 집안 사이에 오래된 악연이 있다는 걸 알았네. 친구들은 그렇게 사과할 수 있는 알베르의 용기를 칭찬했다. 그리고 그에게 몇 년쯤 파리를 떠났다가 사건이 잊혀질 때쯤 돌아오라고 권했다. 고맙네. 나도 그럴 생각이라네. 알베르는 친구들과 악수를 나누고 말에 올랐다. 집에 돌아온 알베르는 아버지가 침실의 커튼 자락을 들치고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하인을 불러서 말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 정중히 사과했다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게. 알베르는 서재 정리를 끝내고 어머니 방으로 갔다. 자랑스러운 내 아들, 작별 인사를 하러 왔구나. 나도 곧 이곳을 떠날 생각이다. 메르세데스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아들을 안았다. 결코 절망하지 마라. 알베르, 부디 내게 희망을 갖게 해다오. 어머니, 저는 맹세코 어머니의 뜻대로 훌륭하게 살 것입니다. 알베르는 어머니를 위로했다. 그때 하인이 편지 한 통을 가져왔다. 편지를 읽은 후 알베르가 말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서 보내셨군요. 어머니께 마르세유 메랑거리에 6층 건물을 쓰시도록 하라는군요. 그분이 어린 시절을 보낸 곳이래요. 위치는 어머니께서 잘 아실 거라고. 메르세데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기꺼이 그곳으로 가마. 한편 두 사람이 파리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집을 나온 모르세르는 곧장 몽테크리스토 백작 집으로 마차를 달렸다. 명예가 땅에 떨어진 그는 오늘 아침에
알베르가 자신을 위해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결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가슴이 뿌듯했다. 그리고 알베르가 살아 돌아온 것을 본 순간 아들이 원수를 갚았다는 사실에 쾌재를 부르고 싶었다. 그러나 잠시 후 하인에게서 결과를 들은 그는 분노에 떨어야 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만난 모르세르는 입가에 경련을 일으키며 간신히 물었다. 오늘 아침에 제 아들과 결투를 하셨던가요? 그럴 생각이었소만 대개 아드님에게 사과를 받고 결투는 취소했소이다. 내 명예를 더럽히고 우리 집안을 파멸로 몰아넣은 당신에게 내 아들이 사과를 했단 말이오? 그 아이가 그렇게 비굴해진 이유가 뭡니까? 알베르는 용기 있는 청년이었소. 그래서 부친을 대신해서 사과한 것이오. 그만두시오. 내가 당신에게 결투를 신청하겠소. 모르세르의 말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싸늘하게 웃으며 말했다. 좋소. 우린 잘 아는 사이니까 이 페인도 필요 없지. 우리가 잘 아는 사이라니 무슨 말이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잠시 옆방으로 갔다가 선원 복장을 하고 나타났다. 그것을 본 모르세르는 눈이 동그래져서 뒷걸음질 쳤다. 베르낭, 이래도 나를 모른다고 할 텐가? 무시무시한 망령을 만난 듯 굳어있던 모르세르는 마침내 비통한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은 에드몽 단테스. 그는 미친 듯이 뛰어나갔다. 그가 정신이 나간 상태로 마차에 실려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알베로와 메르세데스는 막 집을 떠나는 참이었다. 멀어져가는 마차 바퀴 소리를 들으며 모르세르는 절망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두 사람을 잃은 그는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다. 잠시 후 모르세르의 침실에서 한 방의 총소리가 울렸다. 검찰총장의 아들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과 위제니 당글라르 양의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다. 저녁 8시 반이 되자 불빛이 환한 당글라르 저택에는 향수 냄새를 풍기는 손님들로 가득 찼다. 머리에 흰 장미 한 송이를 꽂은 위제니 양은 더없이 우아했다. 실내를 가득 채운 웃음소리와 보석의 물결 속에서 카발칸티는 손님들과 인사하기에 바빴다. 이윽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모습을 드러냈다. 멋진 옷차림이 백작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반갑게 맞이한 당글라르 부인이 빌보르 부인에게 말했다. 그런데 검찰총장님이 참석을 못하셔서 정말 섭섭하군요. 빌보르 부인이 눈을 내리깔고 차분하게 말했다. 네, 그분은 몽테크리스토 백작 댁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에 바쁘십니다. 사실 그 무렵 빌보르는 여러 가지로 복잡한 심경이었다. 그의 아버지 누아르티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풍을 앓고 있어 몸을 움직이지 못했다. 그런 자신의 아버지를 딸 발랑틴이 극진히 모셨고 누아르티에 역시 손녀를 매우 사랑했다. 발랑틴은 친할아버지인 누아르티에와 외할아버지 생메랑 후작에게서 많은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전처의 딸인 발랑틴을 못마땅했던 빌보르 부인은 그 많은 재산이 발랑틴에게 상속되는 것을 알고는 부글부글 속을 끓이고 있었다. 발랑틴에게는 자신의 연인 막시밀리앙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었다. 막시밀리앙은 발랑틴과 누아르티에를 만나기 위해 그녀의 집에 자주 들렀다. 그런데 발랑틴은 최근 집안에서 연달아 일어난 변사 사건으로 밤마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 외할아버지인 생메랑 후작 부부가 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누아르티에의 하인이 죽은 것이다. 더욱이 사인이 모두 독살로 밝혀지자 발랑티는 자신에게도 닥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 떨고 있었다. 어느 날 막시밀리앙이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찾아와 말했다. 백장님, 도와주세요. 빌보르 씨 집에서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발랑틴이 독살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죽으면 전 삶의 의미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끼는 막시밀리앙이 원수의 딸 발랑틴을 사랑한다니 백작은 허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막시밀리앙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자 마음이 아팠다. 그의 불행을 그대로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 좋소, 모렐데이, 발랑틴 양을 구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막시밀리앙은 백작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다음날 빌보르의 옆집으로 부손이 신부가 이사를 왔다. 발랑틴을 구하기 위해 백작이 일을 꾸미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발랑틴이 갑자기 시체로 발견되었다. 빌보르는 차가운 시체가 된 딸의 모습에 망연자실했고 누구보다 손녀를 사랑한 누아르디에는 발랑틴의 죽음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 이 가엾은 처녀의 장례식은 갑작스러운 그녀의 죽음에도 침착함을 잃지 않은 부손이 신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 역시 독극물에 의한 살인이 아닐까 의심했고 빌보르는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생각났다는 듯 부인들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검찰총장님을 좀 골치 아프게 만들었지 뭡니까? 얼마 전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에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거든요. 나중에 보니 살해당한 사나이의 조끼가 저희 집에 남아 있었어요. 그 주머니에서 당글라르 남자께 보내는 편지 한 통이 나왔답니다. 나에게 말입니까? 네, 중요한 증거물이 되겠기에 제가 그것을 검찰총장님께 보냈지요. 이야기가 여기에 이르렀을 때 듣고 있던 카발칸티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는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는 틈에 재빨리 옆방으로 자취를 감추었다. 그때 공증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자, 지금부터 혼인서약서를 낭독하고 신랑 신부와 그 부친 그리고 대리인이 서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카발칸티 자작은 어디 계시죠?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출입문이 난폭하게 열리더니 완전 무장을 한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가라앉자 경찰서장이 물었다. 안드레아 카발칸티 자작이 누굽니까?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카발칸티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다. 그를 왜 찾는 겁니까? 당글라르가 넋이 빠진 듯한 얼굴로 간신히 물었다. 그는 툴론 감옥을 탈옥한 죄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집에 침입했던 감방 동료 카두루스를 살해한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오, 이런 끔찍한 일이! 당글라르 부인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고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서둘러 파티 장소를 떠났다. 사라진 카발칸티는 다음날 새벽 파리 교회에 있는 한 호텔에서 체포되었고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그의 재판이 있는 날 사람들은 밧줄에 묶인 가짜 자작을 보기 위해 법원으로 달려갔다. 발 디딜 틈 없이 들어찬 사람들 속에는 신문 기자인 보샹을 비롯해 샤토르노, 드브레 등의 젊은이들도 끼어 있었다. 그들은 무언가 은밀한 이야기를 주고받기에 바빴다. 당글라르 남작의 파산 소식을 들었지요? 네, 당글라르 남작은 카발칸티 자작의 재력을 이용해서 파산을 막으려 했던 모양입니다. 그나저나 그 부인이 충격으로 쓰러졌다지요. 실내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한 가운데 재판관들과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았다. 검찰총장 빌포르 역시 냉혹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다. 그는 그날 아침에 자기 아내에게 무서운 선언을 하고 나온 길이었다. 그는 독극물로 딸 발랑틴을 죽인 사람이 자신의 아내라는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용서를 비는 아내에게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길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냉혹하게 말해주었다. 이윽고 문이 열리고 피고 카발칸티가 호송되어 들어왔다. 그는 뻔뻔한 얼굴로 법정을 한 바퀴 돌아보다가
한참 동안 검찰총장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시켰다. 빌포르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웅변하는 듯한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기소장이 낭독되는 동안 피고는 내내 검찰총장을 노려보고 있었다. 재판장의 신문이 시작되었다. 이름을 묻자 피고는 자신이 카발칸티라는 가명을 썼다고 시인했다. 이어서 그가 1817년 9월 27일에 파리 근교의 오테위에서 태어났다고 대답했을 때 검찰총장의 눈썹이 심하게 꿈틀거렸다. 피고는 실제 이름을 말하시오. 재판장님, 저는 제 본명은 모릅니다. 다만 제 부친의 성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때 두 눈을 질끈 감은 빌포르의 얼굴이 심하게 경련을 일으켰다. 제 아버지는 검찰총장 빌포르 씨입니다. 순간 법정 안은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검찰총장은 마치 뒤통수라도 얻어맞은 사람처럼 의자에 꼼짝 않고 앉아 있었다. 잠시 후 재판장이 어이없다는 듯 그러나 준엄하게 말했다. 피고는 법정을 모독하지 말라. 예심에서 피고는 이름이 베네데토라고 진술했소. 맞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베네데토라는 이름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원래 오트위에 있던 빌포르 씨의 별장에서 태어났습니다. 빌포르 씨가 그곳에 숨겨둔 여인이 저의 생모입니다. 그러나 부친은 제가 태어나자 어머니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말하고 저를 그 별장의 정원에 생매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대로 죽을 운명이 아니었지요. 잠깐, 피고는 그 모든 사정을 어떻게 알았나? 얼마 전 어떤 분이 저를 면회하러 와서 모든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저를 생매장하려던 그 정원에는 한 남자가 몰래 들어와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버지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기에 복수하기 위해 기회를 엿보던 중이었지요. 그는 땅을 파고 상자를 묻은 아버지를 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보물이 들어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그 상자를 파내어 도망쳤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보물이 아니라 갓난아기인 제가 들어있었지요. 저는 그분의 누님의 손에서 베네데토라는 이름으로 자랐습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사연에 법정 안은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재판장은 냉엄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피고는 그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는 증거를 댈 수 있는가? 베네데토는 싸늘하게 웃었다. 빌포르 씨의 저런 모습을 보시고도 또 다른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그 말에 모두 검찰총장을 바라보았다. 빌포르는 창백해진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빌포르 검찰총장, 정신을 차리시오. 그리고 뭔가 말을 하시오. 재판장은 비틀거리며 법정을 나가려는 빌포르에게 소리쳤다. 빌포르는 천천히 돌아서서 말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이 청년은 제 아들이 맞습니다. 그의 말은 모두 사실입니다.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은 비틀거리며 나가는 빌포르를 보며 술렁거렸다. 그동안 모든 죄인을 떨게 만든 검찰총장이 비인간적인 일을 저지른 사람이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들은 법정이 폐정된 뒤에도 자리를 뜰 생각을 하지 않았다. 빌포르는 마차를 타고 집으로 급히 달려갔다. 불행해진 자신이 의지할 곳은 아내뿐이었다. 마차가 집에 도착하자 빌포르는 미친 듯이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방으로 달려갔다. 에로이즈! 에로이즈! 빌포르의 눈에 납덩이처럼 하얀 부인의 손이 보였다. 그는 두려움에 몇 발짝 뒤로 물러나서 부인의 시체를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오, 에두아르! 아내가 아들마저 데려갔구나. 부인 곁에 잠들어 있는 아들의 몸도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빌포르는 충격에 휩싸여 온몸을 떨면서
아버지 노아르티에의 방으로 올라갔다. 그는 식물 인간이나 다름없는 아버지가 이런 때 자신에게 위로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버지의 방에는 어느새 부손이 신부가 와 있었다. 당신이 웬일이십니까? 빌포르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뒷걸음질 치며 물었다. 오늘은 당신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려고 왔소. 신부는 빌포르가 보는 앞에서 모자를 벗고 변장을 지웠다. 당신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시오? 검찰총장, 몽테크리스토 백작이 누군지 아시오? 지금부터 23년 전 당신이 생메랑 후작따님과 결혼하던 그날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당신에게 뭘 어쨌다고 이러시오? 빌포르는 정신이 혼란해짐을 느끼며 소리쳤다. 이프성의 지하 감옥을 선물하다니 당신은 내게 너무나 잔인한 짓을 했어. 알겠어. 그러니까 당신은 그렇소. 나는 에드몽 당테스요. 빌포르는 유령이라도 본 듯 두려워하며 몸을 덜덜 떨었다. 그러더니 갑자기 땅에 쓰러져 미친 듯이 몸부림쳤다. 잠시 후 자리에서 일어난 빌포르의 눈빛은 이미 정상이 아니었다. 그는 고함을 지르다가 다시 껄껄거리고 웃었다. 빌포르의 번들거리는 눈빛을 보는 백작의 얼굴에 괴로운 빛이 떠올랐다. 결국 미치고 말았군.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허탈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백작이 집으로 돌아오니 막시밀리앙 모렐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사이 그 청년의 얼굴은 반쪽이 되어 있었다. 백작,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막시밀리앙은 울먹이면서 말했다. 그는 발랑틴과 자신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으며 그녀를 그렇게 허무하게 잃은 후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고백했다. 한동안 말없이 방 안을 서성거리던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힘차게 말했다. 모렐 대위, 내일 나와 함께 파리를 떠납시다. 괴로울 때는 여행이 좋은 위로가 되지요. 복수의 끝.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막시밀리앙은 마르세유에 도착했다. 그곳에는 백작의 요트가 대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요트에 올라 감격에 찬 얼굴로 마르세유 항구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생명력이 넘치는 마르세유 항구. 그곳은 두 사람 모두에게 추억이 어린 고향이었다. 막시밀리앙이 감회에 젖은 음성으로 말했다. 기적처럼 파라옹호가 이 항구로 들어왔을 때 아버지와 우리 모두 울었습니다. 배에서 내려 막시밀리앙과 잠시 헤어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메랑거리 눈을 감고도 찾아갈 수 있는 그 골목에 작은 집을 찾았다. 익숙한 낡은 돌 층계를 지나 6층의 집 안으로 들어서자 한 여인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 있었다. 백작은 조심스레 다가가 입을 열었다. 부인을 위로해 드리려고 왔습니다. 메르세데스는 천천히 몽테크리스토 백작에게 손을 내밀었다. 백작은 그 손에 경건하게 입을 맞추었다. 저는 이제 오래전에 죽은 제게는 추억으로만 남아있는 에드몽 당테스의 무덤과 스스로 죽음을 택한 또 한 사람의 무덤 사이에서 살 것입니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말했다. 그래요, 메르세데스. 이제 우리가 다시 만나는 일은 없을 겁니다. 당신의 아들은 반드시 행복할 겁니다. 그는 훌륭한 청년이니까요. 축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메르세데스는 떨리는 눈빛으로 백작에게 조용히 인사하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다.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그 집을 나와 부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그 다음에 그가 방문한 곳은 이프성이었다. 1830년 이후 이프성에는 한 사람의 죄수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곳은 이제 악명 높은 지하 감옥을 구경하는 관광지로 변해 있었다. 백작은 절망 속에서 자신의 젊음을 보낸 그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한 사람의 아버지인 바리아 신부를 위해 기도했다. 다시 마르세유 항구로 돌아온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서둘러 묘지를 향해 마차를 몰았다. 그곳에는 먼저 도착한 막시밀리앙이 기다리고 있었다. 10년 전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부친의 무덤을 찾기 위해 이곳을 헤매고 다녔다. 그러나 억만장자가 되어 돌아온 그는 굶어 죽은 아버지의 무덤조차 찾을 수 없었다. 모렐씨가 세워놓았다는 십자가가 바람에 넘어졌기 때문에 어디에서도 부친의 무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다. 거기에 비하면 훌륭한 사업가이고 훌륭한 자손을 둔 모렐의 무덤은 화려했다. 그의 이름이 쓰인 커다란 대리석 묘비가 철책 안에 보호되어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아버지의 무덤을 하염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막시밀리앙, 한 불행한 사나이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미래를 함께하는 행복을 꿈꾸었지요. 하지만 그는 약혼 식장에서 이유도 모르는 채 체포되어 이프성의 지하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14년 동안 무덤 같은 지하 감옥에서 두더지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절망으로 죽을 결심도 했지요. 그러나 참고 기다린 보람이 있어서 어느 날 기적처럼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군요. 하지만 그가 없는 동안 혼자서 아들을 기다리던 그의 아버지는 굶어 죽었지요. 무덤조차 찾을 수 없었답니다. 게다가 약혼자는 자신의 애인을 함정에 빠뜨린 바로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그 사실을 모르고 한 결혼이지만 백작은 비통한 듯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굴을 바라보던 막시밀리앙은 무언가 짚히는 것이 있는 듯 조용히 말했다. 그분이 마음의 평온을 찾고 행복해지기를 빕니다. 같은 시각 파산한 당글라르는 마차를 타고 이탈리아 로마를 향해 달리고 있었다. 로마 시내의 한 호텔에 짐을 푼 그는 톰슨 회사를 찾아갔다. 얼마 후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채권을 현금으로 바꾼 당글라르는 기분이 좋은 얼굴로 톰슨 회사를 나왔다. 이튿날 오후 3시쯤 당글라르는 호텔 앞에서 마차를 탔다. 그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가서 자리를 잡을 속셈이었다. 마차가 로마 교회를 몇 시간 달렸을 때 벌써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했다. 좀 일찍 서두를 걸 그랬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마차에 깊숙이 앉아 잠을 청했다. 어둠 속에서 마차가 멎었을 때 당글라르는 새 말을 매기 위해 멈춘 것이려니 생각하며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그때 갑자기 어떤 억센 손이 마차의 문을 사납게 닫아버렸다. 무슨 짓이야? 이봐, 여기가 어딘가? 당글라르가 소리쳤다. 입 닥치고 가만히 있어. 위협적인 명령과 함께 마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당글라르는 불안을 느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양옆에는 외투를 두른 사나이들이 마차를 따라오며 말을 달리고 있었다. 어디론가 무서운 속력으로 달리던 마차는 이윽고 시커먼 산을 끼고 돌았다. 당글라르는 머리털이 곤두서는 듯 했다. 언젠가 알베르에게서 들은 로마의 산적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후 바위뿐인 계곡에서 마차가 멈추었다. 내려라. 당글라르는 벌벌 떨면서 마차에서 내렸다. 슬며시 주위를 둘러보니 4명의 사나이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들은 당글라르를 데리고 길이라고는 없는 계곡을 한참이나 걸어가다가 무성한 덤불로 뒤덮인 바위 틈으로 끌고 갔다. 놀랍게도 바위 안에는 횃불이 밝혀진 넓은 동굴이 있었다. 두목, 멋진 먹이를 잡아왔습니다. 베피노, 수고했다. 이자인가? 횃불을 비춰라. 당글라르의 얼굴을 확인한 루이지 반파는 그를 데려다 재우라고 짧게 명령했다. 당글라르는 골방으로 안내되었다. 아무 장식도 없는 썰렁한 방이었지만 깨끗하고 아늑했다. 빗장이 채워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는 생각했다. 몸값으로
5만 프랑 정도는 요구하겠군. 그래도 5천만 프랑 이상이 남으니 염려 없어. 그러나 이튿날이 되어도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보시오. 여기 뭔가 먹을 것 좀 주시오. 그가 문을 두드리자 페피노가 달려와서 정중하게 말했다. 주문하시면 무엇이든 준비됩니다. 물론 돈은 내셔야 합니다. 알았어. 그럼 곧 닭 요리를 가져다 주겠소? 잠시 후 닭 요리가 담긴 은접시를 가져온 페피노가 말했다. 실례지만 손님, 여기에선 무엇이든 선불입니다. 당글라르는 인색하지 않은 인상을 주려고 1루이짜리 금화를 꺼내주었다. 잠깐, 선불로 1루이를 주신다면 나머지 4,999루이는 언제 주시렵니까? 당글라르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농담 마시오. 닭 한 접시가 프랑스 돈으로 10만 프랑이라니. 손님, 그렇다면 알 수 없군요. 페피노는 닭 요리가 든 은접시를 가지고 곧 물러갔다. 한동안 버티던 당글라르는 마침내 닭 요리를 다시 시키고 말았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그 이후 그는 물 한 모금, 빵 한 쪽에도 10만 프랑의 돈을 지불해야 했다. 이봐요. 두목을 만나게 해주시오. 당글라르는 화가 나서 소리쳤다. 잠시 후 두목이 나타났다. 이런 대접은 참을 수 없어. 내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하는지를 말하시오. 당글라르의 말에 반파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우선 가지고 계신 500만 프랑을 다 쓰십시오. 오, 차라리 나를 죽이시오. 나를 죽여. 당글라르는 상대가 자신에 대해 속속들이 알고 있는 것에 놀라서 소리쳤다. 손님 피를 보는 것은 금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므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 누가 그런 명령을 내렸단 말이오? 당글라르의 고함 소리에 루이지 반파는 싱긋 웃기만 했다. 그러면 돈을 다 쓴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글쎄요, 사람이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빌어먹을. 어림도 없다. 어차피 굶어 죽을 거라면 이대로 죽고 말 테다. 좋으실 대로 하시오. 두목이 물러간 후 당글라르는 안간힘을 쓰며 버텨보았다. 그러나 버틸수록 배는 더욱 고팠고 목은 더 자주 말랐다. 게다가 극도의 긴장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정신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태가 되었다. 며칠 동안 당글라르는 어리석게도 안간힘을 쓰면서 500만 프랑을 모두 쓸 수밖에 없었다. 5째 되는 날, 그는 절망적인 몸짓으로 두목을 불러서 말했다. 이 마지막 돈을 받으시오. 그리고 부디 목숨만 살려주시오. 그때 반파의 뒤에서 외투로 몸을 감싼 한 사나이가 나서서 물었다. 당신은 굶어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 무언가를 생각하던 당글라르는 이마를 땅에 부딪히며 말했다. 그래요.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오랫동안 그 일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당글라르는 앙상한 주먹으로 자기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다. 그렇다면 그대를 용서해 주리다. 사나이가 외투를 벗어 던지며 불빛 아래로 나섰다. 하! 당신은 몽테크리스토 백작이군요. 백작, 나를 구해주러 오셨나요? 당글라르가 놀라서 외치는 소리에 몽테크리스토 백작은 피식 웃었다. 당글라르, 더 자세히 보시오. 나를 모르겠소? 당신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굶어서 돌아가셨소. 약혼녀는 다른 남자에게 빼앗겼지. 또 당신의 거짓 밀고장 때문에 나는 이 부성의 지하 감옥에서 14년 동안이나 지옥 같은 감옥살이를 했어. 내가 바로 에드몽 당테스다. 에드몽 당테스. 당글라르는 몽테크리스토 백작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경련을 일으키듯 온몸을 덜덜 떨었다. 일어나시오. 당신과 함께했던 공모자들은 운이 나빴지. 하나는 미치고 또 하나는 죽었으니까. 더 이상 복수를 해서 무엇하겠소. 당신을 살려주겠소. 반파, 이자를 풀어주게. 이튿날 날이 밝았을 때 당글라르는 자신이 어디인지도 모르는 시냇가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기운이 빠진 몸을 질질 끌고 앞으로 나아갔다. 그는 물을 마시려고 냇가에 몸을 구부렸다가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며칠 사이 그의 머리가 백발로 변해 있었던 것이다. 새로운 출발. 아름다운 가을 해가 바다를 금빛으로 물들이며 수평선으로 가라앉는 지중해 한쪽에 수면 위를 백조처럼 날렵하게 미끄러지는 우아한 요트 한 척이 있었다. 그 갑판에 서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청년은 막시밀리앙이었다. 얼마 후 바다가 어둠에 잠겼을 때 그가 탄 요트는 몽테크리스토 섬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와주었군요, 막시밀리앙 씨. 몽테크리스토 백작의 초대를 거절할 리 있습니까? 두 사람은 반갑게 악수했다. 막시밀리앙은 한 동굴 속으로 안내되었다. 동굴 안에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그곳은 궁전 못지않게 호화로운 방으로 꾸며져 있었다. 막시밀리앙은 꿈을 꾸는 듯한 눈으로 실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에게 최고의 선물을 하기 위해 이곳으로 초대했습니다. 백작이 말한 최고의 선물은 놀랍게도 발랑틴이었다. 오, 발랑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요? 막시밀리앙은 감격해서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애인을 뜨겁게 포옹했다. 발랑틴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을 때 백작이 부손이 신부로 변장하고 달려와 준 일, 그 이후 이 섬으로 보내 안전하게 숨어있게 해준 일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 이튿날 아침, 두 젊은 남녀가 손을 잡고 다정하게 해안을 산책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막시밀리앙에게 편지 한 통을 내밀었다. 그는 요트의 선장인 자코포였다. 몽테크리스토 백작께서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시밀리앙은 그 자리에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막시밀리앙 씨, 두 사람을 위해 배 한 척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 배를 타고 리보르노로 가시오. 그곳에는 노아르티의 노인이 당신들의 결혼을 축복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 동굴에 있는 모든 것과 파리의 저택은 모레 씨의 아들인 당신에게 결혼 선물을 드리고 싶습니다. 막시밀리앙 씨, 내가 당신을 이 섬으로 오라고 한 이유를 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은 불행을 아는 자만이 진실로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을 겪었고 이제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를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두 분이 언제까지나 행복하기를 기도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하라. 당신의 진실한 친구 에드몽 당테스. 몽테크리스토 백작으로부터. 막시밀리앙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주위를 돌아보았다. 백작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선장은 손가락으로 수평선을 가리켰다. 백작께선 하이데 아가씨와 함께 떠나셨습니다. 까마득한 수평선에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작은 흰돛이 떠 있었다. 이렇게 떠나시다니. 막시밀리앙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발랑틴이 그의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막시밀리앙, 백작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기다리라. 그리고 소망하라.